그날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제 배달 헬멧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타닥타닥 소리를 냈죠.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있었죠. 눈을 거의 뜰 수가 없었어요.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서 바로 앞에 도로 표지판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토바이 배달통에는 마지막 배달 음식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제육덮밥이었죠. 요청사항에는 양념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남편, 민준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빨리 이 배달을 마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집이 썰렁하더라도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으니까요. 오토바이를 몰아 우리가 사는 낡은 빌라촌으로 들어섰어요. 울퉁불퉁한 길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마다 흙탕물이 높이 튀어올라 제 바지를 다 적셨어요.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이었죠. 힘겹게 우리 집이 있는 동을 찾아 저는 배달 가방을 든 채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랐어요. 우리 집은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손에 든 음식이 쏟아질까봐 조심해야 했어요. 문 앞에 도착해서 얼굴에 빗물을 닦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몇 초 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려던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 김민준이었어요. 그는 상의를 벗고 있었고 목에는 목이 물린 자국 같은 붉은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양은 바보가 아닌 이상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죠. 김민준도 저를 보고 잠시 놀라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집안에서 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애교 섞인 듣기만 해도 거슬리는 목소리였죠. 민준 오빠, 누구야?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제 심장을 움켜쥐는 것처럼 아팠죠. 고개를 숙여 손에 든 배달 음식을 봤어요. 주문서에 적힌 주소는 분명 우리 집이었어요. 김민준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모든 것이 분명해졌죠. 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달 왔어요. 주문서 주소가 여기예요. 김민준은 제 손에서 배달 봉투를 낚아채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어요. 됐어. 배달 끝났으면 빨리 가.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말고 창피하게 굴지 마. 그 네 글자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죠. 김민준, 여기 우리 집이야. 안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김민준은 비웃으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 버는 그 푼돈으로 당신 몸 하나 건사 못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 시켜서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는 거 아니야. 빨리 꺼져. 유나랑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유나, 이유나.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김민준 회사의 새로운 인턴이었죠. 20대 초반에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했어요. 예전에 김민준이 그 애가 애교도 많고 싹싹하다고 칭찬한 적이 있었죠. 알고 보니 둘은 이미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죠. 우리 둘이 번 돈으로 바람 피우는 여자 뒤치다꺼리나 하고 나보고는 나가서 배달이나 하라고? 김민준, 당신 양심은 개나 줬어? 양심? 김민준은 저를 거칠게 밀쳤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죠.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더 모진 말을 내뱉었어요. 서지혜, 똑똑히 알아둬. 내가 당신 안 걷어줬으면 당신은 길거리에 나앉았을 신세야. 지금이라도 조용히 배달 일이나 하러 가든지 아니면 당장 꺼지든지 해. 아무도 안 말리니까. 그는 말을 마치고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소리에 귀가 멍멍했죠. 저는 계단에 서 있었어요. 빗물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섞여 입으로 들어갔어요. 짜고 쓴 맛이었죠.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으니까요.
계단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와 제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아니,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죠. 길 위에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마치 작은 손바닥으로 따귀를 맞는 것처럼 아팠어요. 결혼 후 5년 동안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커리어 우먼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배달하는 라이더가 된 제 신세가 떠올랐어요. 처음에 김민주는 회사 자금이 어렵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까지 그에게 내어주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모두 따랐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돈은 아마 전부 이윤아에게 쓰였을 거라는 걸요. 길을 가던 중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어요.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죠. 편의점 안은 에어컨 덕분에 따뜻했어요.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계산대의 젊은 알바생이 흠뻑 젖은 제 모습을 보고는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비 맞으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휴지를 받아 얼굴을 닦았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0원짜리 3장, 5,000원짜리 2장, 그리고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총 42,500원. 저는 돈을 건네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로또 한 장 주세요. 번호는 아무거나요. 알바생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로또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직접 긁는 부분까지 긁어주었죠. 저는 로또를 들고 편의점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마음이 시큰거렸죠.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멍하니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떨며 말했어요. 서지혜 씨 맞으신가요? 여기는 복권위원회입니다. 방금 구매하신 복권이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당첨금은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이라고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워들었죠.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뭐라고요? 60억이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아주머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저희는 공식 복권위원회입니다. 내일 신분증과 복권을 가지고 저희 센터로 오시면 당첨금 수령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자로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죠. 60억이라니 0이 몇 개나 붙는 걸까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돈이었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손에 든 로또를 보며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김민준, 최영숙 시어머니, 그리고 그 이유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지. 이대로는 못 끝내. 너희가 내게 빚진 것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어. 저는 오토바이를 몰아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최영숙 씨는 원래 우리와 함께 살았지만 얼마 전 함께 사는 게 불편하다며 근처 낡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김민준이 저를 집에 들이지 않더라도 시어머니 댁에서 하룻밤은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최영숙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바깥 날씨처럼 험악했어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대뜸 소리쳤죠. 이 시간까지 어딜 쏘다니다 이제 들어와. 저는 흠뻑 젖은 몸을 떨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배달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늦었어요. 배달? 최영숙 씨는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디서 웬 놈팽이랑 놀다 온 거 아니냐? 내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너같이 애 하나 못 낳고 맨날 밖으로만 놔두는 쓸모없는 것을 며느리로 들여서. 어머님, 제가 못 낳는 게 아니라 민준 씨가. 제가 해명하려던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최영숙 씨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어요. 너무 세게 맞아서 뺨이 순식간에 마비되고 불타는 듯 아팠죠. 어디서 말대꾸야.
최영숙 씨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눈을 부릅떴어요. 서지혜, 똑똑히 들어. 민준이가 마음이 약해서 망정이지. 너처럼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우리 김씨 집안에서 벌써 쫓겨났어야 해. 그런데도 감히 나한테 대들어? 당장 나가. 오늘 밤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 그녀는 제 팔을 잡아 끌어 문 밖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저항할 힘도 없이 복도로 밀려났고 쾅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죠.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비상구의 녹색 등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쥐고 벽에 기댔어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죠. 웃다 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몸이 좋지 않아 고향에 계셨죠. 평소에는 걱정하실까봐 집안 사정을 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엄마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혜야,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울면서 말했죠. 엄마, 민준 씨, 바람 피워. 나랑 싸우고 어머님이 나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어.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시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울지 마라. 소란 피우지도 말고 울고불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일단 지낼 곳부터 찾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차분히 생각해봐. 그리고 내 속마음을 절대 그들에게 들키지 마라. 우리는 천천히 움직여야 해. 엄마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울고 소란 피울 때가 아니에요. 제게는 이제 60억이 있어요. 그들과 싸울 시간은 충분하죠. 저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새벽 2시 30분이라고 떠 있었죠. 복도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불자 몸이 떨렸어요. 휴대폰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배달하며 모은 돈과 엄마가 가끔 주신 돈을 합쳐 총 80만 원 남짓.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머지않아 이 숫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로 바뀔 거라는 걸요. 저는 메모 앱을 켜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째, 내일 복권 당첨금을 수령해서 안전하게 예금한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둘째,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한다. 셋째, 일단 지낼 집을 구한다. 넷째, 김민준과 이유나의 불륜 증거, 그리고 최영숙이 나를 학대한 증거를 수집한다. 다섯째, 김민준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정말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는지 확인한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계획을 모두 정리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몸에 흙을 털어냈죠. 멀리서 서서히 떠오르는 해를 보며 마음의 용기가 생겼어요. 김민준, 최영숙, 그리고 이유나, 너희들 나에게 기다려. 너희가 내게 준 고통, 내가 하나하나 몇 배로 돌려줄 테니까. 오늘부터 서지혜는 더 이상 너희에게 당하고만 사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 두 번째, 저는 공원 벤치에서 동이 틀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젖은 옷은 바람에 반쯤 말라 몸에 차갑고 뻣뻣하게 달라붙었죠. 주머니 속 로또를 만져보았어요. 이 얇은 종이 조각이 지금은 황금보다 더 귀했어요. 서둘러 당첨금을 수령해야 했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먼저 공중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찬물로 세수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죠. 돈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복권 당첨금 수령 절차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고액 당첨금은 신분증과 복권을 지참하고 사전에 복권위원회와 예약을 해야 하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복권 당첨금 지급처로 지정된 농협은행 본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입구에 경비원이 허름한 옷차림에 오토바이를 타고 온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제 이름과 복권 번호를 말했어요. 직원은 정보를 확인하더니 눈을 빛내며
저를 VIP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책임자가 와서 당첨금 지급 내역서를 들고 저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서지혜님, 이번 주 로또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세전 당첨금은 60억 원이며 소득세 33%를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40억 2천만 원입니다.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해드릴까요? 아니면 분할해서 이체해드릴까요? 40억 2천만 원. 그 숫자를 듣자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찻잔을 든 손이 흔들려 차가 조금 흘렀죠.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제 계좌로 모두 이체해주세요. 수속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신속하게 일 처리를 했고 1시간도 채 안 되어 모든 수속이 끝났어요. 저는 은행 카드를 들고 지급처를 나섰죠.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조용한 카페를 찾아 가장 친한 친구인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진은 저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모든 일을 그녀와 상의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미진의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혜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김민준 그 인간이 또 너 괴롭혔어? 저는 전화기에 대고 웃었지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미진아, 나 로또 당첨됐어. 60억. 세금 떼고 40억 2천만. 뭐? 미진은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60억? 지혜야, 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저는 서둘러 말했어요. 방금 은행에서 나왔어. 돈도 다 내 통장으로 들어왔고. 미진아, 나 부탁할 게 있어. 나 이혼하고 싶어. 그리고 김민준이랑 최영숙한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믿을 만한 변호사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미진은 그제야 믿는 눈치였고 목소리도 진지해졌어요. 진짜 당첨됐다고? 너무 잘 됐다. 지혜야. 그 이혼 당연히 해야지. 김민준 그 쓰레기랑 그 악독한 시어머니 진작에 혼쭐을 내줬어야 했어. 변호사는 내가 알아봐 줄게. 내 사촌 언니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이름이 윤지선이야. 재산 분할이랑 가정폭력 사건 전문인데 엄청 유능해.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 미진의 전화를 끄는 이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이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당첨 사실과 이혼 계획을 말씀드렸죠.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우셨어요. 지혜야, 엄마는 진작부터 김서방이 좋은 놈이 아니란 걸 알았어. 그동안 고생 많았다. 돈은 네가 잘 간수하고 이혼하는 건 엄마가 지지한다. 그들이 너를 괴롭히면 엄마가 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투룸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조용한 환경이었고 월세는 350만 원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비싼 물건은 사지 않고 예전에 배달할 때 입던 낡은 옷을 그대로 입었어요. 김민준과 최영숙에게 들킬까 봐서였죠. 오후에 미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지선 변호사가 내일 시간이 괜찮으니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미진과 함께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어요. 화장은 하지 않고 깨끗한 외투에 낡은 가방을 맸죠. 여전히 초라한 배달라이더의 모습이었어요. 미진과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만나 함께 윤 변호사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윤지선 변호사는 40대였고 안경을 쓴 모습이 무척 지적으로 보였죠. 그녀는 우리에게 자리에 앉으라며 따뜻한 물 2잔을 건넸어요. 서지혜 씨, 미진 씨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먼저 지혜 씨와 김민준 씨의 혼인관계와 재산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지난 5년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김민준 씨와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처음 인연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가 회사 자금이 어렵다며 그만두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 1억 원도 그에게 주었어요. 그 후로는 집에 돈이 필요하다며 저보고 배달 일을 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며칠 전
집으로 배달을 갔다가 그가 회사 인턴인 이유나와 함께 있는 걸 목격했어요. 그는 저를 집에서 쫓아냈고 시어머니인 최영숙 씨는 제 뺨까지 때렸어요. 이야기를 하며 저는 옌부주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진이 옆에서 휴지를 건네주었죠. 윤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노트에 무언가를 기록했어요. 두 분의 공동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집은 혼인 전에 구매하셨나요? 아니면 혼인 후에 구매하셨나요? 집은 결혼 전에 저희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 대출금을 계속 갚아왔어요. 매달 250만 원씩 대부분 제가 배달해서 번 돈으로 냈죠. 김민준 씨는 회사가 어렵다며 돈을 거의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회사는 결혼 전에 차린 작은 무역회사인데 몇 년째 계속 적자라고만 했어요.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지혜 씨, 먼저 집은 지혜 씨의 혼전 재산입니다. 혼인 후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시 김민준 씨에게 일정 부분 보상해야 하지만 집의 소유권은 지혜 씨에게 있습니다. 둘째, 김민준 씨에게 준 1억 원은 지혜 씨의 혼전 개인 재산임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민준 씨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가정폭력은 모두 유책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시 지혜 씨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저는 마음이 한결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윤 변호사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김민준 씨에게 제가 당첨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계속 가난한 척하면서 증거를 더 모으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금 지혜 씨가 하셔야 할 일은 첫째, 김민준 씨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사진, 동영상, 메신저 대화 기록, 그리고 그가 이유나에게 돈을 쓴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의 회사 재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정말로 적자인지 아니면 재산을 이유나에게 빼돌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매달 지출 내역,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환금과 생활비 내역, 그리고 김민준 씨가 돈을 요구한 기록들을 모두 남겨두세요.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제가 사설 탐정을 연결해 드릴 테니 김민준 씨와 이유나의 관계, 그리고 회사 재무 상태를 조사하도록 하죠. 윤 변호사와 2시간 넘게 상담하고 나니 마음속에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미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걱정 마. 윤 변호사님도 계시고 나도 있잖아. 우리 꼭 김민준 그 쓰레기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아, 그리고 내가 구해준 집 어제 내가 가서 생필품 좀 사다 놨어. 오늘 밤부터 바로 지낼 수 있을 거야. 저는 너무 감동해서 미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진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나한테 뭘 그런 말을 해. 미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자. 집 구경시켜줄게. 그리고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내 사촌 언니 말로는 김민준 회사 요즘 전혀 적자가 아니래. 오히려 작은 계약 몇 개 따내서 돈 좀 벌었다던데 아마 그 돈을 이유나한테 빼돌린 것 같아. 이유나한테 몇 천만 원짜리 명품 팔찌도 사줬다는 소문이 있어.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김민준. 내 돈으로 바람 피우는 여자를 먹여 살리고 나한테는 회사가 어렵다고 거짓말하면서 배달일로 고생하게 만들었지. 두고 봐. 네가 삼킨 것들 전부 다 토해내게 해줄 테니까. 오후에 저는 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갈 곳이 없는 척하며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최영숙 씨가 김민준에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도 참 이유나랑 잘해볼 거면 잘해보지. 어떻게 서지혜한테 들키냐? 제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김민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신경 좀 꺼요. 서지혜 쟤는 소심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쟤는 나한테 밥 빌어먹고 사는 처지인데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최영숙 씨는 저를 보고는 얼굴이 싹 굳었죠.
너 왜 또 왔어?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불쌍한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갈 곳이 없어요. 밖은 너무 추워요. 저, 대출금 갚으려면 배달일도 계속해야 하고요. 침실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온 김민준이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됐어요, 엄마. 그냥 들어오라고 해요. 제가 배달해서 돈 벌어야 하잖아요. 제가 없으면 대출금은 누가 갚아요? 최영숙 씨는 저를 흘겨보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 배달 가방을 구석에 놓고 화장실에 가는 척했어요. 사실은 윤 변호사가 준 초소형 녹음기를 화장실에 설치하기 위해서였죠. 김민준과 최영숙이 저를 괴롭히는 말을 녹음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녁에 제가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한 나물 반찬과 밥뿐이었죠. 최영숙 씨는 밥상을 보더니 입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이게 다야? 고기 반찬 하나 없어? 내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고기 좀 사오지 않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달 배달 일이 별로 없어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대출금 내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네요. 다음에는 꼭 고기 사올게요. 김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쏘아봤어요. 돈을 못 벌었다고? 하루에 그렇게 많이 배달하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비자금 숨겨둔 거 아니야? 당장 내놔. 내일 고객 만나서 식사 대접해야 하니까 200만 원 필요해.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두려운 척했어요. 민준 씨, 저 정말 비자금 없어요. 이번 다른비가 많이 와서 주문이 적었어요. 지금 제 수중에 30만 원 남짓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30만 원, 김민주는 식탁을 콱 내리쳤고 그릇들이 흔들렸어요. 서지혜, 너 이 집에서 계속 살기 싫어? 똑똑히 들어. 내일까지 200만 원 구해와. 안 그러면 이 집에서 살 생각 마. 최영숙 씨도 거들었어요. 그래, 내 아들이 고객 만나는 건 중요한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어? 빨리 어떻게든 구해봐. 빌려서라도 내 아들한테 돈 갖다 바쳐. 저는 억울한 척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럼 내일 동료들한테 한번 빌려볼게요. 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민주는 그제야 만족한 듯 식사를 계속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밥이 한 숟갈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김민준, 최영숙, 너희들 두고 봐. 오늘 나한테 한 짓, 내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갚아줄지. 밤에 저는 객실의 작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윤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사설 탐정이 이미 김민준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내일 그의 회사 근처에서 그가 이유나와 함께 있는지 잠복 감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묽은 죽을 끓이고 찐빵 몇 개를 쪘어요. 김치조차 많이 꺼내놓지 않았죠. 최영숙 씨는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보더니 얼굴이 길게 늘어졌어요. 서지혜, 우리 보고 이걸 먹으라는 거야? 내 아들이 고객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런 거 먹고 힘이나 쓰겠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주눅든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어제 동료한테 돈 빌리러 갔는데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50만 원밖에 못 빌렸어요. 그래서 일단 아껴 쓰려고요. 며칠 뒤에 배달 많이 해서 돈 벌면 어머님이랑 민준 씨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침실에서 나온 김민준이 그 말을 듣고는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50만 원? 그걸로 뭘 해? 내가 고객 접대하는데 아무거나 시켜도 50만 원은 넘어. 제대로 빌린 거 맞아? 빌렸어요. 정말 빌렸어요. 저는 서둘러 말하며 일부러 눈물 몇 방울을 짜냈어요. 미영 언니는 애 학원비 내야 한다고 하고 철수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아프셔서 돈이 필요하대요. 정말 아무도 안 빌려줘요. 민준 씨, 일단 친구분한테 좀 빌려보면 안 될까요? 김민주는 눈을 부릅떴어요. 내가 친구한테 빌릴 수 있었으면 너한테 달라고 했겠어? 서지혜, 너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혹시 그 돈 빼돌려서 너희 엄마한테 갖다 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다급하게 변명했어요.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지만요. 그가 지금 돈이 급한 이유는 분명 이유나에게 쓰기 위함일 거예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단 1원도 더 줄 생각은 없었죠. 최영숙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래, 틀림없이 너희 엄마한테 줬을 거야. 너희 엄마 연금도 받으시잖아. 그런데도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해? 서지혜, 넌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우리 김씨 집안은 생각도 안 하니?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죽을 그릇에 담았죠. 김민주는 찐빵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식탁에 던져버렸어요. 맛없어 죽겠네. 안 먹어.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며 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어요. 오늘 반드시 200만 원 구해놔. 안 그러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저는 식탁 위의 죽과 찐빵을 보며 조금도 서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한 복수심만 더욱 불타올랐죠. 저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식탁을 치운 뒤 배달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사실 배달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윤 변호사가 소개해준 사설 탐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우리는 은밀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탐정은 손씨였고 40대 중반에 아주 영리해 보였죠. 그는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서지혜 씨, 이게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김민준 씨는 어제 오후에 젊은 여자와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사주고 주얼리 매장에서 목걸이도 사주더군요. 총 5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김민준과 이유나의 사진이 가득했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거닐었고 김민준은 이유나의 가방을 들어주고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며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보자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돈은 모두 제가 힘들게 배달해서 번 돈이었는데 말이죠. 손 탐정님, 감사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어요. 그럼 그의 회사 상황은요? 알아내셨나요? 어느 정도 알아냈습니다. 손 탐정이 말했어요. 김민준 씨의 회사는 민중무역이고 주로 건축자재를 취급합니다. 최근 반년 동안 작은 계약 2건을 성사시켜서 약 2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적자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그중 1억 5천만 원을 이유나라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아마 그것도 이유나에게 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가 시내 중심가에 아파트 한 채를 임대했는데 월세가 400만 원이고 임차인 이름이 이유나로 되어 있더군요. 아마 둘의 미래 장소일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속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손 탐정님, 계속해서 그들을 감시해 주세요. 특히 그 아파트와 김민준 회사의 재무 상태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저와 윤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손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지혜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손 탐정과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미진이가 구해준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미진이가 새침구와 식기류를 사다 놓았어요. 정말 사려 깊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손 탐정이 알아낸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어요. 윤 변호사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서지혜 씨, 이 증거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계사와 연락했으니 김민준 씨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탈세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할 겁니다. 지혜 씨는 지금처럼 계속 가난한 척하며 김민준 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세요.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하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김민준과 처음 결혼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는 제게 꽤 잘해줬었죠. 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러 다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했어요. 이기적이고 냉담해지고
결국 바람까지 피웠죠. 그런 남자와 5년이나 살았다니 정말 제 눈이 삐었었나 봐요. 오후 4시쯤 김민준이 퇴근할 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배달 가방을 메고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최영숙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돈은 구해왔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풀이 죽은 척 했어요. 어머님 동료들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돈을 못 빌렸어요. 혹시 어머님이 먼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배달해서 돈 벌면 바로 갚을게요. 최영숙 씨는 얼굴을 굳혔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내 연금은 노후 자금으로 남겨둬야 해. 서지혜,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김민준이 돌아왔어요.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죠. 돈은? 고객이랑 약속 다 잡아놨는데 돈만 내면 된다고. 민준 씨, 돈 못 빌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어요. 못 빌렸다고? 너 아예 빌리러 가지도 않았지? 서지혜, 너 나 고객 앞에서 망신당하게 만들고 싶어? 그는 말을 하며 저를 거칠게 밀쳤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무릎이 탁자에 부딪혔어요.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죠. 최영숙 씨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말리기는커녕 돈을 안 빌려주니 꼴 좋다. 내 아들 계약 망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라고 말했죠. 저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감싸 쥐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아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어요. 저는 김민준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김민준, 최영숙, 너희들이 오늘 나한테 한 짓 내가 반드시 몇 배로 갚아줄 거야. 김민준은 제가 우는 것을 보고도 신경 쓰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박 부장, 돈 좀 있어?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한데. 뭐라고? 너도 없어? 알았어. 그는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화를 걸었어요. 몇 군데를 걸었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그는 전화를 끊고 제 앞에 와서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지혜, 너 두고 봐. 만약 이 계약이 날아가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는 말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이유나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방금 전의 험악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무릎을 감싸 쥐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눈은 빨갛고 무릎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무릎에 멍자국을 찍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의 증거였죠. 밤에 저는 저녁도 먹지 않고 객실 침대에 누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변호사님, 오늘 김민준 씨가 저를 밀어서 무릎에 멍이 들었어요.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게 가정폭력 증거가 될까요? 윤 변호사는 답장을 보내왔어요. 네, 됩니다. 그 사진들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그가 당신을 밀치는 과정이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겨졌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마세요.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바로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에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낼 거예요. 저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잘 돌볼 거예요. 다시는 저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김민주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어요. 최영숙 씨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저를 보고는 퉁명스럽게 말했죠. 빨리 배달이 나가. 오늘도 돈 못 벌어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저는 아무 말 없이 배달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사실 저는 오늘 윤 변호사를 만나 다음 계획을 논의하러 가는 길이었죠.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달리며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마음이 아주 평온했죠. 저는 알았어요. 지금 제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미래를 위한 길이고
복수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요. 네 번째, 저는 오토바이를 몰고 윤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일부러 김민준의 회사 근처를 지나갔죠. 손 탐정이 오늘 아침 이윤아가 그의 회사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거든요. 둘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민준무역 앞에 도착해서 저는 오토바이를 맞은편 나무 그늘에 세우고 배달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회사 정문을 주시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김민준과 이윤아가 함께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윤아의 손에는 새로운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아주 달콤하게 웃으며 김민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김민준은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무언가 속삭였는데 그 얼굴의 미소는 제가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몰래 그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김민주는 제 돈으로 바람 피우는 여자를 먹여 살리고 저에게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어요. 이런 생활은 단 하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자 저는 오토바이를 몰고 윤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윤 변호사가 제게 서류 한 부를 건넸어요. 서지혜 씨, 이것은 회계사가 분석한 김민준 씨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 최근 반년 동안 2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장부를 조작하여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탈세 혐의입니다. 또한 손 탐정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가 이윤아에게 사준 아파트는 월세 계약이 아니라 1년치 월세를 선납하고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주는데 총 1억 원 가까이 썼다고 합니다. 이 돈은 모두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회사 자금 횡령에 해당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 위에 숫자들을 훑어보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윤 변호사님, 그렇다면 김민준 씨는 외도뿐만 아니라 탈세와 자금 횡령까지 저지른 거군요. 네,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들은 모두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만약 신고하면 그는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 증거들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혼 소송 때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로 사용합시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변호사님께 맡길게요. 아, 그리고 어제 김민준 씨가 저를 밀어서 무릎에 멍이 들었는데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와 최영숙 씨가 저를 괴롭혔던 녹음 파일도 가져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윤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사진을 보고 녹음을 들은 뒤 표정이 더욱 굳어졌죠. 이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은행에 연락해서 지혜 씨가 혼인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기록과 매월 급여 명세서를 발급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혜 씨가 이 가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이며 이혼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윤 변호사와 점심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는 근처에서 점심을 사주었어요. 식사 중에 윤 변호사가 갑자기 말했죠. 서지혜 씨, 김민준 씨가 최근에 지혜 씨의 집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회사가 탈세와 자금 횡령 혐의가 있는데 만약 조사가 들어오면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겁니다. 그는 분명 지혜 씨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어떤 서류에 서명하라고 할 겁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변호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가 저에게 서명을 강요하면 거절했다가는 분명 난리가 날 텐데요. 일단 망설이는 척하세요. 바로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가 서명하라고 하는 서류를 몰래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만약 그가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끄세요. 예를 들어 엄마랑 상의해봐야 해요. 서류 내용을 먼저 검토해봐야겠어요. 와 같이요. 어쨌든
쉽게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변호사님,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김민준이 또 돈을 요구할까봐 두려웠죠. 저는 미진에게 전화를 걸어 김민준이 제 집을 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미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냈어요. 뭐? 감히 내 집까지 노린다고? 그 집은 너희 엄마가 사주신 거잖아. 그가 무슨 자격으로? 지혜야, 절대로 서명해주면 안 돼. 만약 그가 너를 협박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가서 혼쭐을 내줄 테니까. 알았어, 미진아, 서명 안 할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랑 윤 변호사님이 도와주니까 마음이 든든해. 미진과 통화를 마치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밖을 배회하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최영숙 씨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이제야 기어들어오냐? 최영숙 씨는 저를 보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뭘 하고 다녔어? 돈은 얼마나 벌었어? 당장 내놔. 저는 몹시 지친 척하며 벽에 기대 숨을 헐떡였어요. 어머님, 오늘 주문이 별로 없어서 10만 원 남짓 벌었어요. 기름값도 안 나오겠어요. 10만 원. 최영숙 씨는 제 배달 가방을 낚아채 뒤졌지만 돈이 나오지 않자 더욱 화를 냈어요. 너 또 돈 숨겼지? 서지혜, 내가 만만해 보여? 오늘 돈 안 내놓으면 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억울한 척했어요. 어머님, 정말 돈 안 숨겼어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 넘어졌어요. 오토바이도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5만 원이나 썼고요. 남은 돈으로 찐빵 몇 개 사 먹었더니 정말 남은 게 없어요. 저는 말을 하며 일부러 무릎에 멍자국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어요. 최영숙 씨는 힐끗 보더니 말은 없었지만 표정은 조금 누그러졌죠. 그때 김민준이 차를 몰고 돌아왔어요. 우리 둘이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죠. 엄마, 지혜 씨, 여기서 뭐 해요? 빨리 올라가요. 최영숙 씨는 김민준에게 제가 10만 원을 벌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로 5만 원을 썼다고 말했어요. 김민준은 그 말을 듣고도 저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한숨을 쉬었어요. 됐어요, 엄마. 그만해요. 지혜 씨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김민준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친절하지?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집으로 올라갈 때 김민준이 제 옆에서 걷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혜 씨, 할 얘기가 있어. 내 회사가 최근에 큰 계약을 하나 따냈는데 이게 성사되면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어. 다만 자금이 좀 필요한데 대략 5억 원 정도야. 그래서 당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까 해.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갚고 당신한테 새 팔찌도 하나 사줄게. 어때? 역시나 그는 제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했어요. 집을 담보로요? 그건 저희 엄마가 사주신 집인데 제가 마음대로 담보로 잡을 수는 없어요. 엄마랑 상의해봐야 해요. 김민주는 서둘러 말했어요. 엄마랑 뭘 상의해? 우리 둘은 부부잖아. 내일은 곧 당신 일이야. 돈 벌면 우리 둘이 같이 쓰는 거고. 걱정 마. 몇 달만 담보로 잡는 거야. 계약만 성사되면 바로 갚을게. 집은 여전히 당신 거야. 안 돼요, 민준 씨.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엄마 몸이 안 좋으신데 제가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걸 아시면 분명 화를 내실 거예요. 충격받아서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친구분한테 빌린다든지.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친구한테 빌릴 수 있었으면 너한테 말했겠어? 서지혜, 너나 도와주기 싫은 거지? 우리 부부 맞잖아. 이 정도도 못 도와줘?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일부러 눈물을 짜냈어요. 엄마가 아시면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집은 엄마의 피땀이라고요. 최영숙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서지혜, 너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민준이가 다 이 집안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돈 벌면 너한테 손해 갈 일도 없는데. 너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빨리 서명해. 민준이 큰일 망치지 말고. 하지만 저는 계속 시간을 끌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민주는 참을성이 없었죠. 됐어, 그만해. 내일 변호사 불러서 서류 준비하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서명만 해. 이 일은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침실로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서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았죠. 그는 내일 변호사를 데려와 저에게 서명을 강요할 거예요. 서둘러 윤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밤에 김민중과 최영숙 씨가 모두 잠든 후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민준이 내일 변호사를 데려와 집 담보 서류에 서명하라고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윤 변호사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서지혜 씨, 당황하지 마세요. 내일 변호사가 오면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끄세요. 서류 내용을 먼저 검토해 봐야 해요. 제 변호사에게 먼저 보여줘야겠어요. 와 같이요. 그리고 그 서류를 몰래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만약 그가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내일 어떻게 김민중과 그의 변호사에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저는 알았어요. 이것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고 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집을 잃고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김민주는 이미 변호사를 데려와 있었어요. 변호사는 왕 씨였고 50대 중반의 안경을 쓴 모습이 아주 엄격해 보였죠. 지혜 씨, 이분은 왕 변호사님이셔. 우리 집 담보대출 수속을 도와주시러 오셨어. 김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왕 변호사님이 서류 다 준비해 오셨으니까 당신은 서명만 하면 돼. 왕 변호사는 제게 서류 한 부를 건넸어요. 서지혜 씨, 이것은 주택담보대출계약서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 없으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읽는 척했어요. 사실 저는 서류를 볼 마음이 전혀 없었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시간을 끌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몇 장을 넘기다가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왕 변호사님, 이 서류에는 담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몇 달만 담보로 잡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기 만기 시에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은행 소유가 된다고 적혀 있는데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제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었어요. 서지혜 씨, 이것은 은행의 표준 계약서입니다. 담보기간은 보통 5년으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조기 상환하시면 언제든지 담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상환 불능의 경우 집이 은행 소유가 되는 것은 규정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께서 곧 상환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또 핑계를 대려고 하자 김민준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지혜 씨,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서명해. 왕 변호사님 기다리시잖아. 서명 못해요. 저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김민준을 쳐다봤어요. 이 집은 저희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엄마랑 상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화내실 거예요. 왕 변호사님, 일단 돌아가 계세요. 제가 엄마랑 상의하고 나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왕 변호사는 김민준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민준은 화가 나서 소리쳤죠. 서지혜, 핑계대지 마. 너 오늘 반드시 서명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이혼이야. 이혼해요. 그럼 저도 호추추러 큰 소리로 말했죠. 이 집은 제 혼전 재산이에요. 제가 왜 당신 때문에 담보를 잡아야 하죠? 이혼하고 싶으면 해요. 대신 당신이 가져간 제 유산 1억 원 돌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윤아에게 쓴 돈, 그것도 우리 공동 재산이니까 저도 돌려받아야겠어요. 김민주는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부엌에서 나온 최영숙 씨가
우리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말렸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야. 좋은 말로 해. 이혼이라니. 지혜야, 그냥 서명해줘라. 다 한 가족인데 이렇게 험악하게 굴어서야 쓰겠니? 어머님, 제가 험악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김민준 씨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최영숙 씨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 돈으로 바람 피우는 여자를 먹여 살리고 제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쓰려고 하는데 제가 왜 동의해야 하죠? 오늘 이 서류 저는 죽어도 서명 안 해요. 김민주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서지혜, 너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계속 저에게 서명을 강요한다면 저는 법원에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외도, 가정폭력,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 횡령으로요. 김민준과 최영숙 씨는 모두 멍하니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왕 변호사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말했어요. 김민준 씨, 서지혜 씨, 두 분 먼저 상의해 보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상의가 끝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왕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서 떠났어요. 왕 변호사가 떠나자 김민주는 제 팔을 붙잡았어요. 서지혜, 너 진작부터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지? 너 혹시 밖에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먼저 바람 피운 건 당신이에요. 먼저 나를 배신한 건 당신이라고요. 김민준, 똑똑히 들어요.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참지 않을 거예요. 만약 다시 한번 나를 괴롭히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말을 마치고 제 배달 가방을 들고 밖으로 향했어요. 최영숙 씨가 뒤에서 소리쳤죠. 서지혜, 가지마. 너 가면 대출금은 누가 갚아? 저는 뒤돌아 그녀를 보며 비웃었어요. 대출금은 제가 갚을게요. 하지만 이 집, 저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김민준, 우리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말을 마치고 쾅 하고 문을 닫았어요. 5년 동안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집을 나왔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달렸어요. 마음이 정말 후련했죠. 드디어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제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벗어나 오피스텔로 가지 않고 곧장 윤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바람을 맞으니 눈물이 럼부주 흘러내렸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었죠. 드디어 김민준과 정면으로 맞설 용기를 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윤 변호사는 제 빨개진 눈을 보고 서둘러 물었어요. 서지혜 씨, 김민준 씨가 폭력을 행사했나요? 아니에요, 변호사님.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가 변호사를 데려와 집담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서명하지 않고 그와 다투다가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윤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계약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으니 이혼 소송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준 씨가 당신에게 서명을 강요한 일과 다툼의 내용을 모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김민준이 서명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했고 제가 외도를 했다고 모함했으며 최영숙 씨도 그의 편을 들어 저에게 서명을 강요했다고 말이죠. 저는 그들에게 이혼해도 좋지만 그가 가져간 유산 1억 원과 이윤아에게 쓴 돈은 공동재산님으로 돌려받아야겠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윤 변호사는 노트에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잘 대처하셨습니다. 김민준 씨가 당신에게 담보계약을 강요하고 외도를 모함한 것은 모두 그의 유책 사유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소장을 작성해서 내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탐정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김민준 씨가 이윤아에게 사준 아파트는 사실 회사 돈으로 전액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임대가 아니었어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도 이윤아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명백한 회사 자금 횡령이자 부부 공동재산 은닉입니다. 증거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뻤어요. 정말요? 너무 잘 됐네요. 변호사님, 우리 반드시 그 집을 되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가 이윤아에게 쓴 돈도 전부 다요. 그렇게 될 겁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미 손탐정에게 그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와 등기 정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이윤아가 그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 회사의 탈세 증거도 회계사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증거들도 법원과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서 그가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도록 할 겁니다. 윤 변호사와 저녁 무렵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진에게서 전화가 왔죠. 지혜야, 김민준이랑 정면으로 맞섰다고? 윤 변호사님한테 들었어. 잘했어. 내가 가서 같이 있어줄까? 아니야, 미진아. 괜찮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윤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해. 아, 그리고 김민준이 이윤아한테 아파트를 사줬대. 임대가 아니라. 윤 변호사님이 그 아파트 가압류 신청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 네가 좀 감시해 줄 수 있을까? 문제 없어. 미진이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이윤아가 그 아파트에 가는 거 보면 바로 너한테 전화하거나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미진과 통화를 마치고 저는 오피스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죠. 이곳이야말로 진정으로 제 공간이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김민준과 정면으로 맞선 것과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몹시 걱정하셨죠. 지혜야, 혼자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 김민준이 너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돈이 부족하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보내줄게.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제가 로또에 당첨된 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혼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집에 가서 뵐게요. 알았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엄마가 말했어요. 지혜야,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줄게. 전화를 끊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와 친구의 지지가 있으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법원은 7일 이내에 김민준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손탐정이 이윤아의 아파트 주소를 알아냈다고 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선샤인 아파트 12동 1202호였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확실히 이윤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3개월 전 김민준이 회사 돈 8억 원으로 구매한 것이었어요. 서지혜 씨, 이미 법원에 그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곧 사람을 보내 가압류 조치를 할 겁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세무서에도 김민준 씨의 탈세 증거를 제출했으니 세무서에서 그의 회사로 조사를 나갈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후련해졌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금 지혜 씨는 몸 조심하시고 김민준 씨가 찾지 못하도록 하세요. 만약 그가 연락해 오면 다투지 마시고 대화 기록을 저장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선샤인 아파트로 가보기로 했어요. 이윤아가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오토바이를 타고 선샤인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경비원에게 배달원인데 12동 1202호로 배달을 가야 한다고 말했더니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 1202호 문을 찾았어요.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안에서 이윤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 오빠, 이 집 언제 우리 둘 공동 명의로 해줄 거야? 지금은 내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서 좀 불안해.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걱정 마, 유나야. 내가 서지에 그 여자 집을 손에 넣으면 바로 이 집을 우리 둘 공동 명의로 해줄게. 서지의 그 멍청이 아마 곧 서명할 거야.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고 이유나가 저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죠. 누구세요? 왜 여기 계세요? 안에서 나온 김민준도 저를 보고는 얼굴이 싹 굳어졌어요. 서지혜, 네가 어떻게 여길? 너 나 미행했어? 미행이라고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 집 당신이 회사 돈으로 산 거잖아요. 우리 공동재산인데 제가 왜 못 와요? 김민준, 당신은 제 돈으로 바람 피우는 여자를 먹여 살리고 제 집까지 손에 넣으려고 했어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이유나는 그 말을 듣고 발끈했어요. 누가 바람 피우는 여자야? 서지혜, 내 꼴 좀 봐. 민준 오빠가 너랑 이혼하는 건 시간 문제야. 이 집은 민준 오빠가 나한테 사준 거고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상관이 없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녹음한 파일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집은 회사 돈으로 산 거고 그 회사 돈의 절반은 내 거예요. 그럼 이 집도 내 거죠. 저는 이미 법원에 이 집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두고 보세요. 김민주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손을 뻗었죠. 서지혜, 너 감히 녹음을 해? 휴대폰 내놔.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뒤로 물러섰어요. 오지 마세요. 더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유나도 김민준을 도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피하면서 소리쳤죠. 사람 살려요. 도둑이야. 그때 복도의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죠. 아가씨,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이 괴롭혀. 아주머니,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이 여자에게 집을 사줬어요. 그리고 지금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해요. 제가 서둘러 말했어요. 이웃들은 그 말을 듣고 김민중과 이유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남자가 저럴 수가 있어?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사줘? 그래, 너무하네. 아가씨, 걱정 마.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 줄게. 김민중과 이유나는 이웃들의 비난에 얼굴이 붉어져서 더 이상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지 못했어요. 김민주는 저를 험악하게 쏘아보며 말했죠. 서지혜, 너 두고 봐. 그는 이유나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쾅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웃들은 저를 위로해주고 조심하라고 말한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과 제가 녹음한 파일을 이야기했어요. 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서지혜 씨, 그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그곳을 떠나세요. 더 이상 그들과 충돌하지 마시고요. 법원과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선샤인 아파트를 떠나 저는 오토바이를 몰고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법원에서 온 문자를 받았죠. 소장이 김민준에게 송달되었으며 다음 달 15일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무척 기뻤어요. 드디어 재판이 열리는구나.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제 복수의 첫걸음이자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김민준과 이유나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오피스텔에 돌아와 저는 맛있는 저녁을 해먹었어요. 비록 간단한 토마토 달걀 볶음과 밥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죠. 저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어요. 6번째, 재판날까지는 보름이 남았어요. 저는 매일 오피스텔에서 증거를 정리했죠. 윤 변호사도 때때로 새로운 자료를 보내왔어요. 세무서에서는 이미 김민준의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가 지난 3년간 총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추징금과 벌금을 합쳐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고지서를 발부했죠. 손탐정은 이유나가
낯선 남자와 아파트에 드나드는 사진을 찍어왔어요.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그 남자는 홍다무역의 사장인 유진혁이었죠.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고 이미 오래전부터 내연 관계였던 것 같았어요. 김민주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증거들을 모두 분류하고 정리하며 비웃었어요. 김민주는 자기가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녀는 그를 단지 현금 인출기로만 생각했고 심지어 내연남을 도와 그의 고개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불쌍했죠. 어느 날 오전에 제가 윤 변호사와 화상통화로 증거를 확인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혜씨, 나야. 전화기 너머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약간은 비굴한 투였죠. 지금 어디야?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의아했어요. 그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공손해졌을까?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저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죠. 할 얘기 없어요. 우리 법정에서 보면 되잖아요. 그러지 마, 지혜씨. 김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유나랑 만난 것도 잘못했고 당신한테 집담보 잡으라고 한 것도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줘. 우리 다시 잘 지내자. 내가 이유나 해고하고 그녀한테 사준 집도 팔아서 돈 전부 당신한테 줄게. 어때?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그는 분명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고 겁을 먹은 게 틀림없었어요. 저보고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그럼 당신이 가져간 내 유산 1억 원부터 돌려줘. 그리고 당신 탈세한 벌금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나보고 대신 내달라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당연히 돌려줘야지. 김민준이 서둘러 말했어요. 1억 원은 내일 바로 보내줄게. 벌금은 지금 내가 수중에 돈이 좀 없어서. 그런데 당신이 먼저 좀 내주면 안 될까? 내가 집 팔아서 바로 갚을게. 역시나 그런 속셈이었군.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나 돈 없어. 내가 배달해서 얼마나 버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매달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당신 벌금 내줄 여윳돈이 어디 있어? 김민준, 더 이상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우리 둘은 이미 끝났어. 서지혜. 김민준의 말투가 갑자기 변했어요. 너 정말 호의를 베풀어줘도 이따위야? 똑똑히 들어. 만약 내 회사가 망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 집, 결혼 후에 갚은 대출금은 내 목도 있으니까 이혼할 때 내가 절반은 가져갈 거야. 집을 나눠 갖자고? 저는 일부러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당신이 나한테 빚진 1억 원부터 갚고 탈세한 벌금도 다 내세요. 법원에서 판결하는 대로 줄게요. 나는 당신 안 무서워.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윤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그가 겁을 먹고 당신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손에 있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혼 시 그는 집을 나눠 갖기는커녕 당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 겁니다. 화상 통화를 마치고 점심을 준비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 렌즈로 보니 최영숙 씨였어요.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무슨 꿍꿍이인지 한번 들어보기로 했죠. 지혜야, 너 보러 왔다. 최영숙 씨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보따리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거 내가 너 먹으라고 끓인 닭백숙이야. 몸보신 좀 해.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아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지? 저는 보따리를 받아들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황새가 족제비에게 세배하러 온 격이네. 저는 닭백숙을 식탁에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영숙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며 걱정하는 척 말했어요. 지혜야, 이 집 너무 작다. 사는 게 불편하지? 그냥 집으로 돌아와. 집이 훨씬 넓잖아. 민준이도 잘못했다고 하더라. 나한테 그랬어.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하고 다시는 이유나랑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님, 저랑 김민준 씨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어요. 법원에서 재판 날짜도 통지했어요. 우리 그냥 법원 판결을 기다려요. 그러지 마, 지혜야. 최영숙 씨는 제 손을 잡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민준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걔도 한순간 실수한 거야.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고는 걔 하나뿐인데 만약 걔 회사가 망하고 감옥까지 가게 되면 우리 늙은 부부는 어떻게 살라고? 지혜야, 우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지낸 정을 생각해서라도 걔 좀 도와줘라. 벌금 내는 것 좀 도와주고 회사 망하지 않게 좀 도와줘. 응? 저는 손을 빼며 그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요. 제가 배달해서 한 달에 겨우 몇백만 원 버는데 대출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 많은 벌금을 제가 어떻게 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뒤치다꺼리 해주길 바랄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다고? 최영숙 씨는 갑자기 저를 쏘아봤어요. 안 믿어. 민준이가 그러는데 너희 엄마가 너한테 돈 많이 줬다고 하더라. 너 분명 돈 숨겨뒀을 거야. 서지혜, 네가 만약 민준이를 안 도와주면 그건 우리 김씨 집안이 망하길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똑똑히 들어. 네가 걔를 안 도와주면 내가 너희 엄마 집에 쳐들어가서 난리를 칠 거야. 너희 엄마도 편하게 못 살게 만들 거야. 저는 최영숙 씨가 이렇게까지 비열할 줄은 몰랐어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감히 저희 엄마 집에 쳐들어가시겠다고요? 저희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최영숙 씨,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머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최영숙 씨는 제 말에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입으로는 강하게 나왔어요. 내가 널 무서워할 줄 알아? 네가 민준이를 안 도와주면 나는 쳐들어갈 거야. 가세요. 그럼 저도 호추 추러. 지금 당장 가세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이 저를 협박하고 갈취했다고 말할 거예요. 경찰이 당신 편을 들어줄지 제 편을 들어줄지 한번 봅시다. 최영숙 씨는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싹 굳어졌어요. 그녀는 저를 험악하게 쏘아보더니 식탁 위에 닭백숙을 들고 돌아섰어요. 서지혜, 너 두고 봐. 우리 끝까지 가보자.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저는 텅 빈 집을 보며 마음이 아주 평온했어요. 최영숙 씨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저도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후에 미진이가 저를 보러 왔어요. 최영숙 씨가 와서 난리를 피운 얘기를 듣고는 화를 냈죠. 그 최영숙 아줌마 정말 너무하네. 지혜야, 신경 쓰지 마. 만약 또 와서 행패 부리면 내가 와서 도와줄게. 아, 그리고 손탐정한테 방금 메시지가 왔는데 김민준이 이유나 아파트에 찾아갔다가 이유나가 유진혁이랑 같이 있는 걸 목격했대. 둘이 싸우다가 김민준이 유진혁을 때려서 지금 경찰서에 잡혀갔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정말? 너무 잘됐다. 자기들끼리 물고 뜯으니 우리는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겠네. 그렇지. 미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손탐정이 사진도 찍었대. 김민준이 경찰에 끌려갈 때 얼굴에 상처가 가득하고 이유나는 옆에서 울고 있고 아주 볼만했대. 윤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이것도 김민준의 폭력 성향과 이유나의 외도를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거래. 이혼 소송에 우리한테 더 유리해졌어. 저는 속이 후련해졌어요. 미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는 제 집을 정리해주고 돌아갔어요. 다음 며칠 동안 김민준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어서 저를 괴롭힐 시간이 없었겠죠. 윤 변호사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유나가 유진혁과의 일로 김민준과 완전히 틀어졌고 김민준이 그녀에게 집과 가방을 사준 이체 기록을 모두 윤 변호사에게 넘겼다고 했죠. 그 돈은 김민준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지 자기가 사기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겠죠. 그 이체 기록들이 바로
김민준이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한 증거가 될 줄은요. 재판 전날 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제게 보내주었어요. 서지혜 씨, 내일 재판 때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해 드릴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는 휴대폰 속 증거 목록을 보며 마음이 아주 든든했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계셔서 긴장되지 않아요. 밤에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재판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했죠. 저는 알았어요. 내일이 제 복수의 중요한 날이자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7번째, 재판 당일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미진이가 일부러 와서 제 머리를 손질해주고 단정해 보이면서도 화사한 베이지색 재킷을 골라주었죠.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 속에 엄마가 주신 부적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절에 가서 특별히 받아오신 것이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해줄 거라고 하셨죠. 법원 앞에 도착하니 윤 변호사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리된 증거 목록을 제게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죠.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주도할 테니 지혜 씨는 판사님의 질문에 사실대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면에서 김민준과 최영숙 씨와 마주쳤죠. 김민준은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아마 이윤아와 다툴 때 생긴 상처겠죠. 최영숙 씨는 그의 뒤를 따르며 저를 보고는 배관시하며 재수없는 년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윤 변호사를 따라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자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어요. 윤 변호사는 먼저 제 요구사항을 진술했어요. 법원에 이혼 판결을 요청하고 혼인주택은 제 개인 소유로 인정하며 김민준에게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금의 절반을 보상하고 제 혼전 유산 1억 원을 반환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금, 위자료로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어요. 동시에 그가 이윤아에게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 즉 8억 원짜리 아파트와 5천만 원 상당의 가방 및 보석류를 분할할 것을 요구했죠. 김민준은 재산 분할 얘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그 돈은 제가 번 돈입니다. 저 여자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제가 이윤아에게 준 건데 저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돌려달라고 합니까? 윤 변호사는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김민준 씨, 민법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합니다. 김민준 씨는 서지혜 씨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증여하였으므로 서지혜 씨는 전액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는 귀하의 회사 재무제표, 이윤아에게 보낸 이체 기록, 그리고 선샤인 아파트의 구매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하의 재산은닉 사실을 증명합니다. 판사는 서기에게 증거를 김민준에게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는 몇 장을 넘겨보더니 당황하며 더듬거렸죠. 그건 회사 돈이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귀하의 회사는 혼전에 설립되었지만 혼인 후의 수익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합니다. 윤 변호사는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꺼내 들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귀하는 혼인 후에 회사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인출했으며 그중 8억 5천만 원을 이윤아에게 이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은닉에 해당합니다. 이때 증인으로 이윤아가 불려 들어왔어요.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요즘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판사는 그녀에게 김민준으로부터 거액의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죠. 그건 김민준 씨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그가 저를 쫓아다녔어요. 서지혜 씨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윤 변호사가 그녀와 유진혁의 다정한 사진, 그리고 그녀가 김민준을 현금 인출기로 여겼다고 인정하는 녹음 파일을 제출하자 이것은 손탐정이 나중에 찍은 것이었어요. 이윤아는 당황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김민준 씨가 저를 강요했어요. 서지혜 씨와 이혼하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해서 저도 그와 만난 거예요. 그 돈과 집은 돌려줄 테니 제발 저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판사님. 김민준은 이윤아가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했어요. 이윤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죠. 이 사기꾼 같은 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감히 다른 놈이랑 짜고 나를 속여?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법정 질서를 지키라고 경고하자 김민준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어요. 다음은 가정폭력 증거 제출 순서였어요. 저는 김민준이 저를 밀치는 동영상, 제 뺨을 때린 사진 예전에 그에게 밀려 넘어졌을 때 찍은 것, 그리고 최영숙 씨가 제 뺨을 때리는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최영숙 씨는 즉시 억울하다고 소리쳤죠. 저는 걔를 때린 적 없어요. 걔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그 안에서는 그녀의 손바닥 소리와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최영숙 씨에게 서지혜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물었어요. 최영숙 씨는 더듬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숙여 인정했죠.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어요. 김민준의 탈세 혐의였죠. 윤 변호사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세무조사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거기에는 김민준이 3년간 1억 5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김민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회계사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회계사는 이미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귀하가 여러 차례 장부 조작을 요구했고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말이죠. 윤 변호사는 회계사의 증언서를 꺼내 들었어요. 게다가 세무서에서 이미 귀하에게 추징 고지서를 발부했지만 귀하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최영숙 씨도 당황하며 김민준의 팔을 잡고 울었죠. 아들아, 빨리 판사님께 용서를 빌어라. 우리 돈 다 낼 테니 제발 감옥만은 가지 말자. 응? 판사는 마지막으로 김민준에게 이혼에 동의하는지 물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이혼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 여자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줘야 합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어요.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서지혜와 김민준의 이혼을 허가한다. 둘째, 혼인주택은 서지혜의 소유로 하며 서지혜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김민준에게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금의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 김민준은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서지혜의 혼전 유산 1억 원을 반환한다. 넷째, 김민준은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서지혜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위자료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다섯째, 이윤아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김민준이 증여한 부부 공동재산 8억 7천만 원, 아파트 시세 8억 원 및 5천만 원 상당의 보석 및 가방 포함을 반환하며 해당 금액은 서지혜의 소유로 한다. 여섯째, 김민준은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탈루한 세금과 벌금 총 2억 8천만 원을 납부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판결 결과를 듣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였죠. 드디어 이겼어요. 드디어 제 것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김민준과 최영숙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법정을 나오자 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지혜 씨, 해내셨어요. 미진이도 달려와 저를 껴안으며 흥분해서 말했죠.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오늘 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축하 파티하자. 저는 그들을 보며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정말 편안했죠.
지난 반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는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엄마를 잘 모실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저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당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8번째, 법원에서 나온 그날 오후,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저와 미진, 그리고 윤 변호사는 함께 샤브샤브 식당에 갔죠.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빨간 육수를 보며 제 마음속의 응어리도 함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미진은 제게 고기를 덜어주며 말했어요. 지혜야,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좋은 직장도 구하고, 너한테 진심으로 잘해주는 남자도 만나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죠. 저는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건 제 대학 시절 가장 사랑했던 전공이었고, 결혼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이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이윤아에게서 그 아파트와 5천만 원 상당의 보석 및 가방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예전에 만났던 찻집에서 만났죠. 이윤아는 등기부 등본과 명품 가방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지혜 언니,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언니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됐는데. 이 물건들 다 돌려드릴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녀를 보며 예전의 미움보다는 약간의 씁쓸함을 느꼈어요. 젊을 때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요.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떠났어요. 그 후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죠. 아파트를 받은 후 저는 윤 변호사와 상의하여 그것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집은 최종적으로 7억 8천만 원에 팔렸고 수수료를 제외하고 7억 5천만 원이 제 손에 들어왔죠. 저는 그중 200만 원으로 김민준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남은 돈은 저축했어요. 일부는 제 비상금으로, 일부는 창업 자금으로 준비했죠. 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홈 디자인을 해주고 싶었어요. 집에 대한 제 이해를 디자인에 녹여내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죠. 김민주는 처음에는 탈세한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텼어요. 하지만 세무서에서 최종 통보를 하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혼전 소유였던 작은 집을 팔아서 2억 8천만 원의 세금과 벌금을 납부했죠. 그의 회사도 탈세 문제로 평판이 나빠져서 고객들이 더 이상 그와 거래하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죠. 최영숙 씨는 아들의 회사가 망하고 결혼 생활도 실패하자 충격으로 병석에 누웠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김민주는 임시직을 전전하며 그녀를 돌봐야 했죠. 생활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가끔 동네 입구에서 그를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있었죠. 저를 보면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에 그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제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을 때 미진과 윤 변호사가 모두 와서 도와주었어요. 미진은 가성비 좋은 사무실을 찾아주었고 윤 변호사는 스튜디오의 계약서와 규정을 작성해 주었죠. 개업식 날 엄마도 고향에서 올라오셨어요. 스튜디오에 걸린 디자인 도면들을 보며 엄마는 웃으셨죠. 지혜야, 네가 드디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구나.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엄마를 껴안으며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엄마의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스튜디오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첫 달에는 작은 계약 2건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모든 디자인 도면을 정성껏 그렸죠. 서서히 고객이 늘어났어요. 모두 기존 고객들이 소개해준 분들이었죠. 다들 제 디자인이 따뜻하고 보통 사람들의 필요를 잘 이해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도 마침내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무언가를 하면 정말로 보답이 있다는 것을요.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제 스튜디오에는 이제 5명의 직원이 있었고 사업은 번창했죠. 저도 제 소유의 작은 집을 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아주 아늑했죠. 주말에는 엄마를 모시고 와서 함께 쇼핑도 하고 요리도 하며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제가 스튜디오에서 고객을 상담하고 있는데 익숙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대학 동기였던 강태우였죠. 지금은 IT 회사의 CEO였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서지혜, 오랜만이다. 내 디자인 스튜디오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네. 저도 무척 놀랐어요. 태우야, 네가 여길 어떻게? 우리 회사 새 사무실을 인테리어 해야 하는데 친구가 너희 스튜디오를 추천해줬어. 내 디자인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 태우가 말했어요. 사장님이 너일 줄은 몰랐네. 정말 우연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 시절의 추억,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 대해서요. 태우는 제 사연을 듣고는 저를 무척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지혜야, 너 정말 강하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강해진 거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모든 게 다 지나갔으니까. 그 후로 태우는 제 큰 고객이 되었고, 우리도 서서히 가까워졌어요. 그는 제게 아주 잘해주었고,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었죠. 한 번은 스튜디오가 까다로운 고객을 만났는데 디자인 수정을 계속 요구하면서 추가 비용은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태우가 그 사실을 알고는 저를 대신해서 고객과 소통해 주었고, 결국 고객은 우리 디자인에 동의하고 추가 비용까지 지불했죠. 저는 그에게 무척 감사했고 서서히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반년이 더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태우는 제 스튜디오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한쪽 무릎을 꿇고 저에게 청혼했어요. 서지혜, 네가 예전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다시는 네가 상처받지 않도록 할 거야.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태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럴게. 태우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저를 꽉 껴안았어요. 스튜디오 직원들이 모두 환호했죠. 저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마침내 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요.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요. 지금의 저에게는 사랑하는 일이 있고, 저를 아껴주는 남편이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충실하고 행복하죠. 저는 가끔 김민중과 최영숙 씨를 생각해요. 그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죠.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저를 성장하게 했고,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용감하게 자신을 위해 싸우고, 용감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